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헌법이 뭔지 아시죠? 국어사전에 의하면 헌법이란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서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라고 정의됩니다. 즉 헌법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백히 규정한 최고 문서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정신을 헌법에 담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의 원수보다 더 선행하고 더 위에 있는 최고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헌법의 의미와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언제나 그렇듯 시대상이라는 게 다소 바뀌기 때문에 그 시대의식에 맞게끔 헌법을 개정하는, 즉 개헌이 몇 차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9차 개헌에 따라 만들어진 10번째 헌법입니다. 참 많이도 개정해왔죠. 헌법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헌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헌법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첫 번째 헌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치고 우리나라 정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 5.10 총선을 통해 초대 국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초대 국회는 제헌국회라고 하는데요. 국회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초대 국회의원들의 목표는 헌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총선인 5.10 총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5.10 총선을 통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회는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정했습니다. 5.10 총선을 통해 만들어진 제헌국회에는 크게 두 개의 메인 정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당은 이승만의 지지 세력들이 만든 대한독립촉성국민회였습니다. 본디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이승만과 김구가 국내 우익 진영의 정치인들을 모은 정당이었으나 김구를 비롯한 남한의 단독정부를 반대하던 남북 협상파들은 빠지면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친이승만 세력이 되었죠. 그리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정식 정당은 아니었습니다. 군정식이 좌우익의 대립이 격렬해지면서 우익 진영의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 조직했던 단체에 불과했고, 이중 김구의 남북 협상파는 이탈하고 우익 진영의 정식적인 정당은 인촌 김성수가 이끌고 있었던 한국민주당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민주당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이면서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같았으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정말로 어느샌가 이승만 개인을 따르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었고, 딱히 이승만 개인을 지지하지는 않는 우익 진영은 한국민주당으로 몰렸습니다. 주로 재계의 거물들이나 돈 많은 갑부들이 한국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김구의 남북협상파는 5.10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 두 개의 정당이 5.10 총선의 메인이었죠. 제헌국회의 정원은 총 200석으로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측이 55석을 차지하였고 한국민주당이 29석을 차지하였습니다. 기타 우익단체에서 몇 석을 가져가고 무소속으로 85석이 채워졌죠. 무소속이 이렇게 많은 건 아직 정당 정치의 개념이 당시 한국에는 완전하게 자리 잡히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200명의 제헌국회의원들이 총선을 통해 선출되었고 1948년 5월 31일 비로소 국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헌국회의 의장은 이승만이었고 부의장은 이승만과 같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신익희였습니다. 곧바로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바로 다음날 6월 1일 헌법기초위원회가 꾸려졌고, 헌법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이었던 법학자 유진호가 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나머지 위원들이 계속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진호가 초안을 만들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추진 중이었던 헌법은 원래 의원내각제였습니다. 의원내각제란 대통령을 상징적 존재로만 선출하고 실질적인 국가 업무는 여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총리가 실권을 휘두르는 형태의 정치체제였죠. 그런데 김구가 없는 마당에 대통령은 누가 봐도 이승만이 되는 거였는데, 이승만은 실권 없는 상징적 존재의 대통령이 되기가 싫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를 원했죠. 이 때문에 이승만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다투었지만 야당 대표였던 한국민주당의 김성수가 대통령 중심제에 동의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급하게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노선을 바꿉니다. 그렇게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제헌헌법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제헌절이죠.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의 헌법 공포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3천만 국민을 대표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삼독토의로 정식 통과해 오늘 이 자리에서 나 이승만은 국회의장 자격으로 이 간단한 예식을 서명하고 이 헌법이 우리 민국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공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전 민족이 고대 전제나 압제 정체를 다 타파하고 평등 자유의 공화적 복리를 누릴 것을 이 헌법이 담보하는 것이니 일반 국민은 이 법률로서 자기 개인의 신분상 자유와 생명,
재산의 보호와 또는 국권,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이 헌법을 존중해야 하며 복종하는 데서 생길 것을 각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이북 동포에게 눈물로써 고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이라도 좀 더 인내해서 하루바삐 기회를 얻어 남북이 동일한 공적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동일히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가 다 같이 분담해서 자유활동의 부강중진을 함께 누리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최초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건국 집단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어떤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재헌헌법의 전문가 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48년 7월 17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한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재헌헌법을 보시다시피 당시 건국 집단들은 3.1운동으로 건립되었던 대한민국,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여겼습니다.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는 구절에서 재건하겠다는 민주독립국가는 임시정부를 뜻하고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던 극우진영의 유진호도 재헌헌법에 전문을 두고 우리나라 정부는 김인현의 3천만의 민의에 의하여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하는 것이라는 것을 웅장하게 선언한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는 헌법 제정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친일파를 척결하고 농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과업도 발표하죠. 재헌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출 방식은 간선제, 즉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형태였고 7월 30일 간선제 방식의 대선을 통해 역시나 이승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통령으로는 이회영 6형제로 유명한 형제 중 다섯째였던 이시영이 선출되었죠. 이렇게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행정부도 꾸려지면서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했죠. 이렇게 이승만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한 헌법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재헌헌법이었던 만큼 적어도 이승만 정권에서는 개헌이 될 여지가 없어 보였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바로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승만은 정치적으로도 위기를 맞게 되죠.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총선을 통해 초대국회 재헌국회가 만들어졌고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재헌헌법이 발표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최초의 국회였던 재헌국회는 정부 수립을 위한 과도기적 국회였던 만큼 첫 임기가 2년이었으며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였죠. 그 뜻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인 2대 총선은 1948년으로부터 2년 뒤인 1950년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기 한 달 전이었던 1950년 5월 30일 제2대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초대 국회보다 10석을 늘린 210석으로 정하였고 총선이 치러졌는데 1950년 제2대 총선의 결과는 이승만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모여있던 대한독립촉선국민회가 참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초대 국회에서는 55석으로 가장 많은 의원수를 확보했던 대한독립촉선국민회가 2대 총선에서는 겨우 14석 다른 야당들에게 밀렸습니다. 그것도 제1야당뿐 아니라 제2야당만도 못한 의원수가 나와버렸죠. 그 이유에 대해선 분석이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취임 후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일파를 비호하며 반민특위를 해산한 사실과 또 김구의 암살로 인해 이승만에 대한 민심이 흉흉했거든요.
총선에서 대한독립촉선국민회의 패배는 이승만 입장에서는 2년 후 치러질 2대 대통령 대선에서 위태롭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초기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고 재선까지는 가능했거든요. 이 정치적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을 무렵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승만은 겉으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는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먼저 서울을 탈출했고 1950년 8월 18일부터는 부산이 임시 수도로 기능하였죠. 가뜩이나 2대 총선에서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었던 대한독립촉선국민회가 참패한 마당에 한국전쟁까지 터지고 이승만의 초기 대응이 워낙 실망스럽자 이승만은 더더욱 정치적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에 이승만은 정당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실 대한독립촉선국민회는 정식 정당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단체에 불과했거든요. 이승만이 정식적인 정당을 창당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으니 바로 헌법을 고치는 것, 개헌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회에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없는 마당에 1952년에 있을 2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럼 당연히 이승만이 대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헌헌법에서는 대통령 선출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 원칙이었거든요. 이대로라면 이승만의 2대 대통령 취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해낸 게 헌법을 바꾸어 대통령 선출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승만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국회에 적은 마당에 개헌을 요청했을 때 개헌에 동의해줄 세력이 적다고 판단하는 이승만은 우선 정식 정당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국회에 참여한 여러 정당들 중 몇몇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회유하는가 하면 원외 정치단체들 사람들도 모아서 1951년 자유당을 창당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내에서도 이승만의 개헌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도 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952년 1월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국회에 요청하자 바로 부결되었습니다. 화가 난 이승만은 다시금 자유당을 물갈이하여 오로지 친이승만 추종자들로만 구성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자유당을 설령 이승만의 추종자들로만 구성한다고 해도 여전히 국회에서는 친이승만 세력이 소수였기 때문에 개헌이 통과될 수는 없었죠. 이에 이승만은 부산의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1952년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북한군과 내통하고 있다면서 이승만은 깡패들을 풀어 야당 의원들을 폭행하고 그대로 연행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죠. 야당에서 이승만을 규탄하려고 하자 이마저도 이승만은 깡패들을 풀어 전부 잡아들였습니다. 이승만의 측근이었던 국무총리 장택상은 야당의 대표 의원들을 만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 요청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협박했고 끝내 잡아둔 야당 의원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야당 대표들은 개헌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결국 이승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은 통과되었는데 이때도 이승만은 군경을 풀어 임시 국회의사당을 포위해놓고 겁박하고 있었다고 하죠. 1952년 7월 7일 한국사 최초의 개헌으로 만들어진 2차 헌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개헌을 발췌개헌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은 그래도 야당과 국회의 요구였던 양원제를 조금은 발췌해 주었다는 뻔뻔한 이유로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였죠. 이승만은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불리하고 위험하다는 가스라이팅으로 국민들의 지지도를 샀고 1952년 8월 대선에서 끝내 당선되어 2대 대통령이 되었죠. 아울러 2년 후 치러지는 3대 총선에서 양원제에 따라 참의원 선거와 민의원 선거가 분류되어 진행되어야 하는데 자유당의 반대로 민의원 선거만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국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발췌해주겠다던 양원제는 실은 시행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명시한 전문과 제1장 총강 부분은 기존의 것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1950년 이승만은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재선까지만 가능하다는 원칙은 개헌되지 않았기 때문에 1956년 있을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원칙적으로 출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승만이 욕심을 부립니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을 철폐하자고 헌법을 또 고치자고 한 거죠. 하지만 역시 개헌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1954년 3대 총선으로 만들어진 국회에서는 전쟁이 끝난 공로를 이승만과 자유당의 공으로 돌린 덕에 자유당이 압승을 하기는 했지만 114석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의 수가 203명이었기 때문에 개헌이 통과되려면 동의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최소 136명은 필요했던 겁니다. 자유당에서는 자유당 외 의원들에게 접근하며 뇌물을 쓰고 협박도 해가면서 개헌안이 국회에 붙여질 경우 동의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의원들까지 137명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1954년 11월 27일 운명의 개헌 투표 분명히 137명이 동의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동의한 의원의 수는
2명이 미치지 못한 135명이었습니다. 이대로 개헌은 부결이 되나 싶었죠. 그런데 국회의원 수 203의 3분의 2는 자연수로 정확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135.3333의 무한소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최소 136명이 필요한 건데 이게 너무 애매하게 135명이 나와버린 거죠. 이대로 개헌을 부결시킬 수 없던 자유당에서는 원래 반올림의 원칙이라는 게 4-4-5입이라고 소수점에서 5 이상은 올리고 4 이하는 내리는 게 아니냐. 따라서 135.3333에서 0.3333은 올려야 하지 않고 버리는 게 맞다. 즉 203명의 3분의 2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으로부터 쳐야 하기 때문에 개헌안은 통과되는 게 맞다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수학회의 회장이자 서울대 수학과의 최윤식 교수와 인하공과대학의 학장이었던 이원철 박사까지 수학적으로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두 교수들의 발언은 그저 135.3333에서 소수점을 버려야 하는 것이냐 올려야 하는 것이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을 뿐 그것이 개헌 동의를 위한 질문이었는지는 몰랐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또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국회에 집어넣으며 야당 의원들을 겁박했고 결국 2차 개헌이 통과되며 1954년 11월 29일 세 번째 헌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2차 개헌을 그래서 4-4-5입 개헌이라고도 부르죠. 이승만의 1, 2차 개헌이 문제인 건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무력을 동원하면 개헌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서 훗날 독재자들의 출현 가능성을 더욱 높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승만의 독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투표에서 이겨버리는 거죠. 과거 발췌 개헌 때의 대통령 직선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 자유당의 국회의원 보유 비율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선에서 대통령을 뒤바꿀 수 있었습니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이 출마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 부통령 후보로는 장면이 출마했습니다. 신익희는 한때 우익 진영의 정치인으로 우리나라 초대 국회 부의장이기도 했고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었던 대한독립 촉선 국민의 소속이기도 했지만 막 나가는 이승만의 환멸을 느끼고는 일찌감치 야당으로 전환하였죠. 민주당이란 정당도 신익희가 이승만의 독재를 막고자 3대 대통령 대선 1년 전에 창당한 야당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에서 내걸었던 구호가 아주 유명하죠. 바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죠. 여기에 또 한 명의 대선 후보자가 있었는데 바로 과거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조봉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익희와 조봉암이 신익희로 단일화를 약속한 겁니다. 두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이승만도 당선은 장담할 수가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신익희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한 유세 연설에서는 30만 명이 운집하기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지방 유세를 가던 신익희가 기차 안에서 사망해버립니다. 신익희의 죽음으로 이승만은 3대 대통령에도 당선되어 이승만의 독재는 계속되었죠. 그리고 4년 후 1960년 4대 대선에 이승만은 또 출마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1차 개헌이었던 발췌 개헌으로 1952년 2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2차 개헌이었던 4-4-5입 개헌으로 1956년 3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60년은 4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는 해였는데 또 욕심을 내던 이승만은 4대 대통령까지 도전하며 출마합니다. 이미 4-4-5입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또 출마할 수가 있었죠. 이승만의 정당이었던 자유당에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노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당은 이승만 이후에도 꾸준히 독재 여당으로 군림하고 싶었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희망하고 있었고 이승만에 이어 이기붕을 포스트 이승만으로 내세울 예정이었습니다. 3대 대선에서는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에서 이기기는 했으나 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의 장면이 이기붕을 꺾었기 때문에 자유당 입장에서는 1960년 4대 대선에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은 이승만의 지시하에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치렀고 결국은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기붕이 당선되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전국적으로 반독재 시위가 퍼졌고 한국서 최초의 민주화 혁명이었던 4.19 혁명이 발발하여 4대 대선의 결과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이승만은 하야를 발표했고 이기붕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으며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그간 이승만 개인의 독재를 보장해주던 헌법을 다시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개헌하기로 하였습니다. 1960년을 끝으로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는 끝이 났죠.
기존 헌법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거리된 때에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거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승만과 이기붕이 모두 물러나자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대통령 대행을 맡았습니다. 이 시기를 허정의 과도내각이라고 부릅니다. 허정 역시 자유당 소속이기는 했으나 자유당의 부정선거와 부당한 독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과 의견을 지니고 있었죠. 헌법에 의거한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허정의 과도내각은 대선 투표를 다시 실시하고 그간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헌법을 개헌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자체가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12년 전 처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을 당시 애초부터 건국 세력들이 논의해왔던 내각 책임제, 즉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로만 있을 뿐 총리가 내각을 형성하여 실질적인 국가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의 정치체제를 재채택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여당의 독재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회를 둘로 쪼개는 양원제를 채택했죠. 발췌개헌 때 이승만이 양원제를 헌법 조항에 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양원제는 운영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분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늘어났지만 오직 재선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의미가 없는 게 내각 책임제가 시행되면 대통령의 독재는 불가능했죠. 아울러 대통령 선거 방식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돌아왔습니다. 부통령 제도도 폐지되었죠. 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에 따른 네 번째 헌법이 발표되며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내각 책임제 정치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1960년 7월 29일 국회의원 투표인 총선이 먼저 치러졌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4.19 직후였기 때문에 그간 독재 자유당과 맞서 싸웠다는 이미지가 있던 민주당이 유리했죠. 당연하게도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보선을 투표로 올려 윤보선이 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민국은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는 총리가 더 중요했는데 총리는 국회의원에서 가장 많은 의원 수를 가지고 있던 정당에서 배출합니다. 총리직도 민주당 출신이었던 장면이 선출되었죠. 그래서 이승만과 자유당의 집권기를 제1공화국이라 하고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민주당 정부는 제2공화국이라 하는데 이 공화국은 대통령 윤보선에서 이름을 따오지 않고 총리의 이름에서 따와 장면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장면내각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정치개혁 및 사회개혁을 추진했는데 그중 하나가 또 한 번의 개헌이었습니다. 3차 개헌이 끝나고 아직 반년도 채 가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을 쥔 장면은 더 철저하게 자유당의 흔적을 청산하겠다며 정치적 보복성에 가까운 개헌을 주도하여 1960년 11월 공포되었습니다. 4차 개헌에 따른 다섯 번째 헌법을 소급입법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본디 어떤 죄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형벌의 법 조항이 신설되면 그 신설되는 기준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벌의 법 조항이 신설되고 법의 신설 이전의 죄까지 묻겠다는 특이 원리가 있는데 이걸 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장면은 개헌을 통해 3.15 부정선거의 사범들을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헌법에 넣고 원래대로라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이 생기기 이전의 범죄자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지만 그럼 3.15 부정선거 사범들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헌법에선 소급입법을 적용시켜 비록 헌법 내 문항이 사후에 추가되었지만 그 이전의 3.15 부정선거 사범들도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죠. 관련한 헌법의 조항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헌법 시행 당시에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이를 악문 민주당 같아 보였지만 정작 3.15 부정선거 사범들은 전부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시 민주당을 향해 시위가 일어나자 그제서야 민주당에선 부랴부랴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를 만들었으나 이미 3.15 부정선거 사범들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죠. 이 공화국은 제때 평화롭게 끝나지 못했습니다.
1960년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했기에 헌법의 임기에 따라 윤보선 대통령은 5년 후 임기가 끝이었고 장면의 내각도 다음 총선이 있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었는데 채 1년도 안 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해 일부 군부 세력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작금의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군부가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섰다는 명분을 내걸었죠. 정권을 잡은 쿠데타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한 후 대한민국의 실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박정희 소장을 의장으로 추대했죠. 장면은 반강제적으로 하야할 수밖에 없었고 장면 내각은 해산되었죠.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 박정희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딱 2년만 군정기를 거치고 1963년에는 곧바로 민정의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형식상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계속 있었죠. 그렇게 1963년이 다가오자 권력을 놓치긴 싫지만 명분이 없던 박정희는 정식적으로 대선에 출마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박정희는 다시 개헌을 하기로 하죠.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막강한 권력으로 박정희는 개헌을 밀어붙여 1962년 12월 5차 개헌에 따라 6번째 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5차 개헌에 따른 헌법에 의하면 양원제 없어지고 내각 책임제도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오고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조정되었으며 중임 여부는 딱 재선까지 한 번만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선은 간선제 방식에서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박정희는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국민투표가 더 유리하다고 여겼는데 아직까지는 군부 쿠데타였을 뿐 독재를 시작하지는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제2공화국은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파벌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고 급격한 개혁으로 사회가 어수선했고 또 3.15 부정선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여론도 좋지 못했죠. 이에 군부 세력은 국민들에게 정권 안정, 민주주의 완성, 국민의 자유보장 등을 내걸었기에 생각보다 국민 여론이 좋았습니다. 5차 개헌은 또 처음으로 전문이 개정된 헌법이기도 했는데 5차 개헌에 따른 헌법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이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향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5차 개헌에 따른 6번째 헌법은 196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